이 휴전 협상의 물밑에서 가장 핵심 의제가 바로 젤렌스키가 전후에 자신의 안전 보장을 담보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뭔가 삐걱거리면서 잘 안 된다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물론 전시경제체제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시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굳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과실을 유럽 정상들하고 나눠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사진에는 딱 자기하고 푸틴만 찍히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훨씬 더 강해졌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나토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게 나토의 어떤 집단 방위 체계 자체도 흔들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을 이끌고 있는 위트코프 특사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보낸 이 위트코프 특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중동 특사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협상까지 이끌고 있어요. 무슨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런 걸 할까 싶은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안이 나왔는데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젤렌스키 하나만 여쭤보고 돼요? 네. 휴전안이 통과가 돼서 네. 전쟁이 끝나면 네. 젤렌스키는 그대로 집권을 한다, 정치 생명이 끝난다, 감옥 간다, 죽는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위가 사실 그만큼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걱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금해서요. 전쟁이 끝나면 네. 전쟁 지도자는요. 네. 자, 특히 이제 사실상 패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전 협상의 물밑에서 가장 핵심 의제가 바로 젤렌스키가 전후에 자신의 안전 보장을 담보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전 협상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잘 보장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뭔가 삐걱거리면서 잘 안 된다. 네. 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지금 돈바스 같은 땅 다 뺏기고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명 계약에 자기 살 거를 집어넣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침공한 러시아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무슨 죄가 아니 있어? 저희 3% 시청자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러시아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정치인이죠. 왜냐하면 자국을 전쟁터로 만들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정치와 외교로 그 전쟁을 막아내는 게 사실 훌륭한 정치인이고 그러니까요. 훌륭한 네. 국가 정상인 거지, 전쟁을 해서 저 도망 안 가고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상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고 우크라이나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는 반드시 본인의 안위를 담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겠죠. 네.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되고요. 네. 왜 휴전은 평화안이라고 합니까? 종전이 아니고? 누군가는 전쟁을 안 끝내고 싶어 하는 거겠죠? 러시아요? 네. 러시아 측에서는 사실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지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러시아가 우리는 휴전 협상에 언제든 임할 자세가 돼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듯 말 듯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결국은 지연 전술이고 외교적 전략일 뿐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라고 네. 유럽 측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하게 친러시아 성향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전황 자체가 러시아에게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경제가 굴러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한 상태니까요. 물론 전시 경제 체제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시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자, 반대급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훨씬 불리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우크라이나이고 사실은 미국이 점점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지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차원에서도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건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든지 네. 이런 식인 거죠. 젤렌스키 이야기부터 먼저 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협상 내용을 왜냐하면 저 협상 내용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결정돼서 자세한 설명 들어도 젤렌스키 일단 대형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맘때 그런 게 터져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교묘하죠. 공교로운 상황인데 자, 이 그 큰 부패 스캔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국유 기업의 고위 간부들이 하청 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비자금을 조성해서 국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합니다. 발전소? 네. 야, 전쟁통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현대전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뭐냐면 핵발전소들이 전쟁이 시작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쪽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국유 기업들이 이걸 또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하려고 민간 업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계약 금액 자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리베이트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탁한 금액이 일단 뭐 1,40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가장 핵심 용의자가 누구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함께 TV 제작사를 운영했던 민디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에너지 장관 까지 다 연루가 돼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서 뇌물을 받고. 근데 되게 교묘한 게 이 사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10일 날 이루어지는데 요거 딱 압수수색 직전 몇 시간 전에 이 사람이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내부 정보가 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반부패 수사국이 우리가 한 15개월 정도 수사를 했고 그리고 1,000시간 가량 분량의 녹음 파일도 있고 모든 게 거의 다 확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우크라이나 검찰이겠네요? 특별검사실이죠. 반부패 특별검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국 요 두 군데서 이 수사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재판을 11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녹취 파일들이 풀리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라는 것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핵심 용의자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와 가까운 측근들인 장관들이 연루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압수수색 몇 시간 전에 도망갈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정보를 누가 줬을까? 게다가 더 의심을 살 만한 게 뭐냐면 지난 7월에 사실 반부패 수사국이라든지 그 반부패 특별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구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두 개의 수사기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아래에 두려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벌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그 당시 유럽의 국가들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개혁에 반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막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굴복해서 72시간 만에 이걸 철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자체가 일련의 일들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는 의심을 사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네. 정치 경험 자체가 전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민의 종,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해요.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하는데 사실 완벽하게 민주화되거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부정부패들이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뭐 한 번은 친러시아 정권이 잡았다가 한 번은 친서방 정권이 잡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가 탁 나와서 그 안에 내용은 그거예요.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역사 선생님이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정치 상황을 네. 바꿔보겠다. 이런 부정부패를 일소에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그 하면서 드라마로 정치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역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 안에서 대통령이 돼요?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동일시하잖아요. 그 드라마의 네, 캐릭터와 네, 이 네. 사람을. 그래서 실제로 그 드라마로 일약 스타가 됐고 그걸 그대로 끌어와서 본인의 정당을 만들죠. 인민의 종이라고. 정말로? 네. 그렇게 해서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엄청난 그럼 사람들이 사실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때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정말 부정부패를 조금 척결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 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일 뿐 본인은 정치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같이 드라마 만들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방송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중요 자리에 쫙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젤렌스키랑 같이 코미디언일 때 기획사 민디치. 사장이 네. 에너지 이 발전소 관련된 그 큰 사업을 뇌물을 1,400억 원을 받았으면 도대체 이게 리베이트를 1,400억 받았으면 얼마나 큰 공사를 연예기획사 사장이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발주공사를.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약관이죠. 저는 사실 이게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 러시아는 항상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인프라부터 공격하잖아요. 왜? 혹독한 겨울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딴 건 모르겠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노리고 계속해서 에너지 인프라를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게 빵 하고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쟁으로 우리 삶 자체가 피폐해졌고 망가졌는데 우리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 고위층에서는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배를 불리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분노 플러스 자 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말을 보탭니다. 젤렌스키 당신 이런 식이면 우리 지원 못해요. 이거 빨리 내부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 사실 가뜩이나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같은 유럽인을 도와야 돼. 우크라이나는 유럽이잖아. 이런 마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도 받아주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 여론이 있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피로도가 사실 유럽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왔어요. 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천연가스 끊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인들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해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혜택 그만 줘라. 저 전쟁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렇게 유럽인들의 고열을 짜내서 그들의 세금으로 지원했던 우크라이나에서 정작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 굉장히 불리한 여론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 힘을 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전역이 이 문제로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정도까지 정권의 위기로 몰리고 있는 거죠. 음모론일 수 있는데 네. 전쟁 막판에 젤렌스키의 입지를 흔드는 이런 스캔들이 터지고 이게 혹시 미국이나 러시아의 이런 정보기관이나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요? 네. 그런 게 작용했을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혹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국제뉴스를 볼 때요. 뉴스 기사들이 뚝뚝 떨어져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사와 이 기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 있는 기사들이 하나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돼서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자, 이 수사를 이 반부패 수사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수사를 시작한 게 15개월 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자, 15개월 전이면은 지난해 초거든요. 지난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드리면은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해 5월 말로 끝입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3월에 원래대로라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해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이 열릴 것인가를 네.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확답을 피해요. 지금은 전쟁 중이고 비상사태 선포 중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3월쯤 돼서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없다. 지금 국민들도 난민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시의 전쟁을 쭉 이끌어온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 영국 우크라이나 대사로 가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네,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군인입니다. 이 사람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당신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잘루즈니가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선 치렀으면 젤렌스키가 떨어질 근데 가능성이.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네. 전쟁에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더라. 그 상황인데도 야당 지도자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물론 그 민주주의의 뭐 기본이긴 하지만 전쟁 중이잖아요. 네. 대통령 인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진짜 대선을 치러서 그때 대통령을 바꿔야 하는지 네. 그 부분에 그런 대해서 것도 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러시아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죠. 대선이 별로 의미 없는 나라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균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계속 공격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전쟁 중이지만 난 정당한 지도자다. 합법성을 갖춘 지도자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을 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뭘 들었냐면 젤렌스키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예요. 지금도 푸틴 대통령은 내가 젤렌스키와 협상 테이블에 절대 같이 앉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임기가 끝났다. 합법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쟁 중인데 어떻게 대선을 치러야지만 푸틴이 계속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법성을 같이 갖춰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사 그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느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형식상으로라도 취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 안 하겠다. 왜? 근데 누가 봐도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네. 하면서 사실은 급기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 전쟁의 장수를 바꾸죠.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갑자기 경질하고 그게 자기 정치적 대항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측근을 그리고 해외로 총사령관을. 보낸 거군요. 일종의 네. 근데 저는 영국 대사.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한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자, 만약에 김원정 기자님께서 내가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내 라이벌이야. 근데 내가 좌지우지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두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을.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후일을 생각하면은 네.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되죠.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럼 뭘 좀 제기를 뒤집어 못할 거예요. 씌우거나. 그렇죠. 네. 그런데 잘루즈니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대사로 갑니다. 저는 여기에 네.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모든 공적 지위를 다 뺏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데 자,
미국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많이 지원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네, 전쟁에 우리가 도와줄게 해라고 이렇게 뒤에서 민 나라가 영국 아니에요? 영국이죠. 네, 그때 그 예. 총리 누구예요? 보리스 존스. 네, 맞습니다. 네. 예, 생긴 것도 한량처럼. 맞습니다. 네. 예.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네. 그분 때문에 브렉시트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요. 영국의 그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분 때문이다라고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잘루주니를 제거하고 싶었겠지만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당당하게 미국에 가서 네. 지원 좀 해내. 지원 좀 해. 이것 좀 줘. 유럽 국가에 가서도 아니 우리 러시아 본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줘. 전차 줘.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사들 좀 찾아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서. 왜 당신은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 왜 너무나 당당하게 이것들을 요구하느냐? 경로했다는 얘기가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서 나올 정도면 미국의 분노가 엄청났다는 거죠.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세계적인 지도자급으로 올려놨잖아요. 군복 입고 다니면서. 네, 네.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쉽사리 고집을 꺾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서방 국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있었을 법하다는 그리고 거죠. 대선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더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대선도 치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잘루주니 총사령관이요. 네. 영국 언론이라든지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질되기 전에. 네. 그러면서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이라든지 유럽 측에서는 잘루주니 총사령관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는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루주니 사령관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터뷰가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서방 측에서 원했던 차기는 잘루주니 사령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경질이 되면서 영국 대사로 갔던 거는 그나마 서방 측에서 잘루주니를 살려주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맥락은 당연히 알고 있겠네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예. 내부적으로 네. 그런 관련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들도 꽤 나왔었고. 젤렌스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전쟁이 발발할 상황에서의 젤렌스키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반 이상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라고 물어본다면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딱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정치 행위라는 그럼요. 것 자체가 네. 일방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당시 전쟁이 벌어질 당시 러시아가 딱 침공할 당시가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새벽에. 근데 그 즈음 해가지고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해. 라는 얘기를 미국 군사 잡지라든지 군사 매체라든지 미국 언론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흘립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그래 우리가 위성으로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국경 주변에 지금 결집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 상황이 어땠냐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자, 자꾸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했을 때 저희 거의 대부분이 다 아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채 끝나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그 기간 동안 러시아 경제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제 전쟁이라는 건 20, 30년 전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뭐 중동의 그렇죠. 분쟁 이런 거 말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이제 그런 거 없어.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위험한 짓들을 했는데요. 2019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엄청 인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한 몸에 네.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측근들을 뭐 정보국장이라든지 아니 PD 출신을 정보국장에 앉히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본인은 쇄신하겠다,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핑계를 댔고 명분을 댔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일단 그래도 좀 몇 개월은 지켜보자. 그래서 몇 개월은 좋은 지지율이 유지가 됐는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있는 측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믿고 계속 봐도 되는 거야? 라는 시각도 생기면서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뭘 했냐면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강제 병합되거든요. 자, 이 병합되는 과정이 러시아가 뭐 군대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병합한 게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전을 했습니다. 원래 크림반도에는 소련 시절에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켜버리고요. 이쪽에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이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 있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혼인 관계라든지 친인척 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기에 자치 정부를 친러시아계가 잡으면서 우리가 친러시아계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우리 독립할 거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해가지고 독립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그거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죠. 너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인데. 근데 그걸 강행해요. 그리고 90% 이상의 찬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90% 이상 주민들의 찬성으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합니다. 꽝꽝꽝 해놓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크림반도 쪽에서 어머,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좀 위협을 받네. 우리 위험하니까 우리 러시아로 병합할 거야. 라고 근데 이거 투표에 의해서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그럼 러시아로 들어가요. 합쳐져요. 라는 투표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쪽에서 우리한테 SOS를 청했네. 이러면서 러시아 군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크림반도가 강제 병합이 됩니다. 네. 이건 진짜 강제 병합인 거죠. 뭐 침공이라고 않고 병합이라고. 병합이란 말은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합쳤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정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우리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사니까 이거 우리 이제부터 한국이랑 독립할 거야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거기 이제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스크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와라, 우크라이나 정부 와라 이러고 뭐 독일, 프랑스가 계속 모여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러시아 제재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러시아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이 이 크림반도를 되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크림반도 탈환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건 영토를 뺏길 것 같으니까. 뺏겼는데 뺏긴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제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우리 민스크 협정이라고 테이블이 하나 있잖아. 논의 테이블이 있잖아. 네, 네. 근데 독립적으로 너가 이렇게 플랫폼을 꾸리면 이거 위험해.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러시아한테 있었고. 명분을 주는군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민스크 협정에 안 선, 들어갈 너희 거다. 선 넘는 거야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돈바스 지역. 지금 이 휴전 협정에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 도네츠크, 이지 루간스크 요 네. 두 개의 주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사실은 다툼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요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친러시아계 주민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깝다 보니까 원래 국경이 하대한 국경이 없잖아요.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혈연 뭐 어떻게 다 연결돼 얽혀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천연 지하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광물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경제는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그 광물을 수출하는 쪽, 네. 그리고 그 광물을 정제하는 쪽에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 경제와 러시아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광물이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러시아 쪽에 수출하면서 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친러시아계 주민 많죠.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꽤 밀접해 있었죠. 심지어 러시아는 무슨 일까지 했었냐면은 저기 돈바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러시아 여권 필요해요? 시민권 필요해요? 아, 그럼 우리 줄게요. 네. 네, 그런 것까지 한 거죠. 국적, 네. 예, 그런 것까지. 우리는 이중 국적 상관없어요. 뭐 필요해요? 시민권 줄게요. 그러면은 러시아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민권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가진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사실 그렇게 해서 거기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게 사실상의 영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하고 사실은 여기 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민병대가 조직이 되는데 사실은 이 민병대가 정말 우크라이나 순수한 민병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신나치를 표방하는 민병대, 아조우 연대, 아조프 연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나치를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극우 민족주의 성향이 네,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하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살을 저질렀고요. 자, 당연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 반군들도 생기겠죠. 그들은 또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또 학살하는 서로 간에 이런 아픔들이 계속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인데 자,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할 때 러시아는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바스 해방을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네. 표현을 썼죠. 전쟁이란 표현 지금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군사작전인 거예요. 거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살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하러 가는 작전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돈바스 지역 중에서 러시아가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만 한 25% 정도 점령을 못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리가 점령 못했지만 요거 줘. 그러면은 아래쪽에 헤르손주하고 자포리자 중에서 우리가 점령했지만 약간 양보해 줄게. 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점령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에서 이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 자기네가 점령하지 못한 그 25%의 땅을 노리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왜 우크라이나는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냐면은 여기가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라는 네.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중부 쪽으로 평야가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자, 요 지역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여기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여기를 요새화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러시아가 못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를 그냥 달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여기를 줘버리게 되면은 이 평야지대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유럽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땅인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지고 싶은 땅인 거죠. 현재는 우크라이나 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긴 요새화돼 있습니다. 네. 예. 지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장갑차도 협상안은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협상안은 지금 원래 28개 안은 네, 협상안이 완전 대폭 수정됐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28개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네. 했다가 19개 이거는 스위스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이 다시 합쳐가지고 19개 항으로 대폭 수정이 됐는데 이 영토 부분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한다로 빠졌어요. 아니 근데 휴전 협상은 용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토가 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저 한국전 할 때 보면 그거 조금 밀어붙이려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바스의 그 지역 그러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25% 돈바스 지역에 그 곡창지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 게이트 관문 같은 거죠. 네. 관문 같은 그 지역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줄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이번 협상안 중에 그러니까 28개가 19개로 줄어든 게 아니고 대폭 바뀌었다던데 바뀌었어요. 우리가 근데 눈여겨볼 부분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이렇게 내용. 땅을 뭐 결국 땅이잖아요. 전쟁이란 건 땅이잖아요. 땅이죠. 이 돈바스 지역 그 곡창 지역 또 공업화되어 있는 지역을 러시아에게 준다는데 그리고 애초에 이게 뭐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시작된 건데 나토 가입은 이제 아예 뭐 영원히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왜 러시아는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옵니까? 러시아는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급할 게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궁지에 몰린 쪽은 누구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본인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논의하는 걸로 빼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담보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영토와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영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걸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국민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뒤집었어 이거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걸 뒤집었으면 나는 우크라이나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영웅에서 역적으로 바뀌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사인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치. 정리하면 전쟁을 못 막았죠. 네. 전쟁의 가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병력도 훨씬 많이 죽은 거 한 3배, 4배 죽었다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땅 대부분 뺏기길 상황이죠. 네. 지도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을 전쟁터로 만든 어떤 역사의 죄인으로서 행동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니 근데 전쟁 중에는 뭐 전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후에 대한 결과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거든요. 전쟁을 통해 누군가는 큰 돈을 벌죠. 그렇죠. 예, 큰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미국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골치 아팠던 재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재고들은 다 털었잖아요. 예, 다 털었고요. 그리고 그 군수업체들은 이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각국들이 지금 군사적 무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몇 년간의 물량을 다 수주한 상태라고 하죠. 먼 발치에 있는 우리도
그렇죠. 예,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을 봤는데 그건 뭐 저희 논의하고는 이 협상안을 가지고 백악관이 만들 때 네. 뭐 예를 들어 쿠슈너 같은 사람들도 들어갔다 그러고 네. 쿠슈너가 지금 직함이 있나요? 없죠. 직함 없습니다. 공식 직함 그- 없습니다. 그리고 제로드 쿠슈너는 이걸 네. 만드는 과정에서 러시아 특사와 그러니까 러시아 대표단과 이 미국 특사와의 이 위트코프 특사와의 통화 내용 또 이게 이런 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이게 공개가 되죠? 이게 어떻게 이게- 리킹이 됩니까? 네. 흘리지 않는 이상? 자, 이 지금 28개 항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위트코프 중동 특사예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특사는 켈로그라고 군인 출신이 따로 있습니다. 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위트코프가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특사를 따로따로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트코프가 계속 러시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특사를 제끼고 왜 이 사람이 가지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우샤코프라고 하는 크렘린궁 러시아 쪽 외교안보 정책특보하고 네.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빵 하고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화주의자라고 좀 칭찬을 한 다음에 영토 문제를 좀 교환을 하라고 조언을 해. 그리고 내일 젤렌스키가 우리 백악관에 방문할 거야. 그 전에 푸틴 대통령한테 백악관으로 전화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라고 해. 라는 조언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통화를 해요. 그거는 조언입니까? 내통입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원래 협상가들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그는 그의 일을 했을 뿐. 통상적인 협상 과정 중에 하나야. 라고 두둔했다고 하죠. 예. 이 위트코프라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자 휴전과 관련해 가지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바이든 말도 안 듣고 트럼프 말도 잘 안 안 듣는 듣는다. 사람. 트럼프가 대통령 통화하면서도 뭐 엄청 화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뭐 네. 무슨 욕도 네,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서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협상을 중재했는데 네. 이 사람이 네타냐후를 확 눌러서 이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위트코프가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이고 유대인 출신의 자본가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로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매년 엄청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나라고요. 사실은 미국이 보호해줘야지 그 중동 국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버틸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가장 큰 로비 단체에 밑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뭐 정치인들 가서 다 축사하고요. 그쪽에서 로비 자금 안 받은 정치인 없을걸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놓고 비판하거나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경로했다라는 수준의 보도만 근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갔는데 네타냐후를 눌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자본가니까. 그렇죠. 아,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지탱하는 유대인 자본가들이 필요하군요. 그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 갑을 보낸 거네요. 갑. 당연하죠. 네, 네. 예, 나는 정치인이고 네. 나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욕했다가는 이스라엘 너 반유대주의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그 로비 단체로부터 욕을 먹지만 그래서 난 못하지만 이 사람은 니네 같은 편이잖아. 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사실 그들이 의심을 안 하죠. 예. 그 사람이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키를 지은 사람이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로드 쿠슈너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이 사람은 1기 때 사실
맏딸인 이방카 자신의 부인과 네. 함께 굉장히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2기 때는 사실은 전면에 안 나섰어요. 이방카는 완전히 그냥 자연으로 물러섰죠. 돌아갔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자식이 여러 명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자식이 이방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방카 부부가 뒤로 쑥 빠지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는 장남이 앞에 나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장남이 추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가문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장남하고 차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실권이 이제 네. 아들들로 갔다는 거죠.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정치 가문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취임식을 네. 하거나 뭘 할 때 누가 옆에 서느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항상 그 두 아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회의석상에서 만났는데 요게 이제 핫 마이크라고 하죠.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 아들 좀 보내줘요. 아, 맞아. 누구 하는데 뭐 소개 연결해줘. 그래. 아들 좀 보내줘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항상 아들이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트럼프 일가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 나라를 방문하는 수순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쿠슈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특사로 공식 간 적도 직함을 있었던 얻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네. 근데 맞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와 있냐고. 그렇습니다. 이걸 왜 유대인이니까 네. 위드코프하고 이 사람하고 아까 그 러시아 쪽 특사는 경제 특사거든요. 네. 예, 드미트리예프라고 하는. 자, 참 희한하죠. 왜 경제 특사가 붙었을까? 러시아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비상 경제 체제로 돌리고 있고 네. 전시 경제 체제로 돌리고 있어서 지금은 버티고 있고 사실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시 경제 체제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니까. 원래 전쟁 나면 성장률은 튀어오릅니다. 네. 국가가 그런데 재정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문제는 네. 뭐냐면 민생 쪽 다른 쪽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자신은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급하게 이제는 원래대로 경제 체제를 돌려야 할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전쟁 초기에 서방 국가들 다 쫓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는 중국 경제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특사가 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심각해.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 특사가 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누가 무슨 조언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어디 플로리다인가 거기서 초안을 만들 때 네, 셋이서. 그 셋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쿠슈너가 참 네, 그래서 뭐-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외교부가 없잖아요. 국무부에서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국무부 장관이 항상 외교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잖아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의 정통 라인인 외교 안보 라인은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됐다는 거죠. 진행이 됐다는 거죠. 유럽의 입장은 뭡니까? 유럽은 차라리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좀 빨리 끝나라. 에너지 문제도 힘들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발 집어넣기. 유럽은요. 네. 유럽이 없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낼 거야. 내가 그렇죠. 대통령이었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지지도 않았어.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유럽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합심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는데 이거 졸지에 우리는 지원만 하고 팽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그때부터 했는데 그러네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유럽은 그런 협상 테이블에 식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까지 계속 썼던 방법은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 끌어당기기예요. 자,
지난 2월 28일 날 백악관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꽝 하고 부딪혔죠.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그때 유럽이 바로 젤렌스키야 일로 와 이러면서 영국에서 모였어요. 의제연합이 모여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막 모여가지고 걱정했어. 오, 걱정 마. 우리가 해줄게. 자, 이 안에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 전쟁의 과실을 미국 니들이 확 가져가려고 그러냐. 우리도 돈 됐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가 없다. 어떻게든 끼어들어갈 거다. 라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미국을 견제했었거든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나왔을 때 유럽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원하는 바가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야 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유럽 형아들 도와줘. 나 유럽이잖아. 형아들 내가 그냥 미국에 이런 식으로 팽당하잖아. 유럽도 같이 죽는 거야. 유럽 살려면 어쨌든 형아들은 싫어도 날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지금 뭉쳐있는 상황인 거죠.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네. 예,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여론전을 비롯해가지고 다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은 뭐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어느 선에 최대한 얻어낸 다음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네. 현장에 유럽 정상은 한 명도 못 앉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굳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과실을 유럽 정상들하고 나눠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사진에는 딱 자기하고 푸틴만 찍히면 되는 거예요. 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까지 난 젤렌스키하고 같이 설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오케이 그럼 너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나토와 관련해서도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언젠가는 10년, 20년 후에 그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그러니까 러시아 남서쪽에 이 유럽 쪽으로의 러시아 영토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더 남서진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놔. 왜냐하면 완충지대잖아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는 네, 완충지대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초 기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 더 이상 트럼프 아래에서는 나토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현대전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러네요. 네. 전통적인 전쟁의 처음에는 방식이 드론에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했던 게 뭐냐면 초창기에는 러시아가 이란제 사헤드, 일명 자살 드론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많이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란도 굉장히 짭짤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언제까지나 이란으로부터 수입해서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언제까지나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뭘 했냐면 러시아 본토에다가 이란과 합작을 해가지고 드론 공장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러시아 내에서 제작되는 드론들이 유럽 전역으로 날아와요. 그래서 러시아가 뭘 하고 있냐면은 나토가 과연 어느 정도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럽을 이 정도 찔렀을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시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상공에 계속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토는 전통적인 방어 체계가 틀렸다.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그 국방부를 불러서 물어본대잖아요. 저기 러시아 드론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러시아는 고작 몇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네. 날리는데 나토에서는 수백억 원짜리가 날아가야 네.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투기가. 이거는 비용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훨씬 더 강해졌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나토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체 무장을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거고요. 이게 나토의 어떤 집단 방위 체계 자체도 흔들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일 심각한 게 폴란드인 거죠.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 했는데 이유가 이제 이유 자체에서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다음 분쟁이 일어날 것을 꼽아 주신다면 그것은 폴란드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폴란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폴란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발트 3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에스토니아, 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런 사실은- 나라들은 무기 살 돈도 별로 없죠. 폴란드 지금 우리 무기 많이 사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토에 더 많이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은 자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숙제를 떠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려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만 해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랑 어차피 같은 민족이야. 뭐 종교까지도. 네. 그거는 러시아의 주장이죠. 푸틴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역사 네. 강의를 그런 식으로 근데 하죠. 그 발트 3국은 종교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 우리는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럼 네. 그야말로 침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영토 침략을 직접적으로 할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네.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일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는 굳이 우리가 영토 침략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저기 우크라이나 휴전안이 나왔거든요. 평화안이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그 배경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1시간이 정말로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